김종배 시선 집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종배입니다.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이 시작되면서 어디로 가야 할지 또 뭘 하면서 보내야 할지 고민하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저는 지금 여름 휴가를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 이 휴가는 시대와 상황에 따라서 다양하게 변화해 왔다고 하는데요. 자, 오늘 토닥토담에서는 바로 이 휴가의 변천사 그리고 휴가의 사회적 의미 함께 짚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8월 2일 토요일 김종배의 시선집중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아침을 깨우는 이슈들 같이 들으실래요? 사람 냄새 나는 우리들의 이야기 토닥토담. 네, 세 분과 함께합니다. 장유미 변호사 모셨고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MC 정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우리 촌철님들에게도 익숙한 분인데요. 역사 스토리텔러 박광일 작가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박광일입니다. 네, 또 뵈니까 더 좋네요. 네, 저도 좋습니다. 네, 우리 작가님이 휴가 언제 가세요? 다음 주쯤에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계획도 짜신 겁니까? 네, 계획을 짰고 저의 휴가도 있지만 제가 가야 이제 가족들도 같이 그렇지. 가니까 그래서 이렇게 좀 이렇게 의무 그다음에 또 조금 희망 이런 거 섞어서 휴가 네. 가는 것 같습니다. 네, 별로 즐거운 표정은 아니신 것 같아요. 약간 어두운 목소리라네요. 왜? 우리 M장은 계획 세우셨습니까? 네, 다음 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오, 두 분 다 다음 주네. 네. 아, 미아 터지겠다. 저는 어디 안 가고 음. 그냥 집에서 반려견 반려무효랑 그냥 시간 보낼 생각입니다. 아, 그렇죠. 책도 좀 보고. 아, 네. 고상한데. 그게 네. 더 멋져 보이네. 물론 이제 TV를 더 많이 보겠지만 책도 좀 보고. 보통 여름 휴가 책하면 보통 대통령인데. 아, 조선시대 선비들도 기본적으로 휴가는 책과 독서와 함께 와, 멋있다. 그래요? 고위 관료들이 그게 그렇게 휴가인가? 했습니다. 네. 아니 왠지 여유로움의 상징 같은 느낌이에요. 이렇게 편안하게 이렇게 의자에 앉아서 책 네. 보는 게 만화책. 만화책이든 책이든. 네. 좋죠, 만화책. 네. 네. 우리 장유미 변호사는 저는 짧게 아이가 있다 보니까 아이가 물놀이를 아직 좋아할 나이여서 이제 수영장 이렇게 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한강 수영장 좋아요. 싸고 좋죠. 그럼요. 네. 네. 근데 그런 경쟁이 치열하더라고요. 다만 가려면 햇볕에 다 노출돼야 된다는. 까맣게 탈 수 있어요. 네, 태닝 명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렇죠. 그렇구나. 네. 자, 주제와 관련된 오디오 듣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도 폭염 상황이 심상치 않습니다. 한라산을 제외한 전국 모든 지역에 폭염특보가 내려졌다고 하는데요. 폭염이 끝날 기미가 좀처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서울은 올 들어 가장 심한 밤더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7월 동안 서울에서는 무려 21일 열대야가 나타났습니다. 연일 이어지는 폭염 속에 본격적인 휴가철이 시작됐습니다. 바다와 도심 물놀이장에는 푹푹 찌는 무더위를 피하기 위한 비서객들의 행렬이 줄을 이었습니다. 잘 쉬어야 일도 하고 잘 쉬어야 공부도 하죠. 이제 우리에게 휴식과 휴가는 꼭 필요한 것이 됐습니다. 올 여름 휴가 계획 갖고 계신가요? 그런데 휴가는 언제부터 생겨난 걸까요? 또 최근 휴가는 사회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네, 휴가 이야기하기 전에 휴식 이야기부터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우리 세 분이 생각하는 나만의 휴식 방법 내지 또 이게 가장 좋은 휴식 방법인 것 같다 이런 게 또 뭘까요? 진짜 가만히 있게요. 그 무슨 광고 문구처럼 격렬하게 가만히 있어도 더 가만히 있고 싶다. 이게 진짜 그냥 휴식이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 항상 그러니까 누굴 만나서 수다를 떨고 이런 것도 즐겁고 이제 소중한 시간이긴 합니다만 진짜 철저하게 혼자 있는 게 충전되는 데는 제일 효율적인 방법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M장이 휴가 계획이 그거예요. 그게 네. 바로 컨셉입니다. 저는 이게 워낙 이제 휴가라고 하는 것들을 안 가본 지가 오래돼가지고 이제 까먹은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잠시 이렇게 짬 날 때마다 하는 건 일이 아닌 다른 것에 몰두하기. 그게 좀 좋은 것 같아요. 취미 활동을 많이 하시는 게 취미 활동을 하고 있으면 일 생각을 잠시 잊을 수 있잖아요. 네. 집에서 가만히 있으면 주변에 일을 떠올리게 만드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맞아요. 자꾸 일을 찾아서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다른 일, 아예 일이 아닌 다른 여가 활동을 하는 게 제일 휴식인 것 같습니다. 근데 요즘은 가만히 있기가 힘든 게
휴대전화가 있고 맞아요. 카톡이 있고 네. 이러다 보니까 가만히 있게 놔두질 않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디지털 디톡스 필요하다고 네. 그러죠. 어느 순간 보면 휴대폰으로 기사 검색하고 있고 어느 순간 나도 댓글 모르게. 보고 있고 그렇다고 휴대폰을 꺼놓자니 뭔가 찝찝해요. 불안해요. 찝찝하고 너 잠수 타냐는 얘기 듣고 그런 거 아닌가요? 네. 우리 작가님은 어떤 휴식 방법이 좋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러니까 저는 뭐 따로 휴식이라기보단 일 자체가 여행과 관련된 일이어서 여행 작가이시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예전에 이제 학교 다닐 때부터 답사를 많이 갔었으니까 그 답사를 즐긴 것들이 지금도 영향을 끼쳐가지고요. 그래서 외부에서 이제 어떤 그러니까 강의 의뢰가 올 때 좀 먼 지역, 뭐 경주라든지 광주라든지 이런 데서 오면은 조화라고 쫓아가는데 그 버스 타고 가는 시간. 이런 것들을 되게 좋아하는 편입니다. 그 말씀하시니까 제가 한 20년 전 얘기인데 이 방송에 이제 그 정기적으로 출연하시던 여행 작가님이 계셨어요. 네. 그래서 제가 너무 부럽다고 아니 사시사철 놀러 다니시면서 좋은 거 먹으면서 그걸로 그 밥벌이를 하시니까 이것처럼 좋은 직업이 어디냐 그랬더니 저를 착 지그시 내려보시면서 물정 모르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아무리 좋은 것도 직업이 되는 순간 스트레스다. 맞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그래서 동의를 하는데 네. 또 한편으로 뭔가 제가 가 있는 현장에서는 또 그렇게 즐거울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저녁에 호텔 들어가서 그때부터 이제 밀린 원고부터 쓰기 글 쓰려면 시작하고 그 순간부터 이미 네, 스트레스. 그 다음 날 또 강의안 준비하고 하지만 또 아침에 또 사람들 만나고 또 현장을 보는 순간 또 즐거워서 약간 스트레스가 풀리는 느낌이 듭니다. 일할 때는 또 몰두해서 하다 보면 일에서 느끼는 즐거움도 분명히 있긴 한데 네. 예. 이게 근데 그 일하면서 느끼는 즐거움이랑 쉴 때 느끼는 즐거움은 또 다르니까. 질이 다른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약간 제일 좋아하는 게 어떤 큰 프로그램을 준비하는 예비 여정을 이제 미리 체크를 할 때 그때가 제일 행복한 겁니다. 그건 제 마음대로 일정 조절할 수 있고 네. 쉴 수도 있고 물론 이제 또 일이기 때문에 좀 지루하지 않은 느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역사에서 네. 휴식이라는 개념이 처음으로 등장한 게 언제라고 봐야 될까요? 휴식이라는 개념은 아마 인류가 노동을 시작하면서부터 처음 등장을 했을 걸로 보여집니다. 그렇죠. 노동으로부터 벗어나는 게 휴식이죠, 사실.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렇기 맞아요. 때문에 이제 전근대 역사에서 특히 우리나라가 농업 국가였기 때문에 농사를 지을 수 없거나 농사를 짓지 않는 시간. 농한기. 그렇습니다. 그래서 농사를 지을 수 없는 시간은 혹서기. 이때는 농사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나가서 농사를 짓다가 쓰러질 수가 있거든요. 네. 삼복더위. 예. 그다음에 이제 농사를 지을 수 없는 시간이 겨울. 이때는 뭐 어떻게 보면 농사를 준비하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보통 휴가가 정월부터 시작해서 대보름까지. 이때가 이제 가장 큰 휴가 기간이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 말씀하시니까 농한기니까 제가 어릴 때 그때 뭐 TV 틀고 이러면 막 맨날 캠핑하고 했던 게 농한기 퇴폐문화 추방. 어렸을 때 들었던 것 같아요. 이게 도박하지 국민 말라고. 캠페인이었어. 그래서 도박하지 말라고. 그래서 그 도박이라고 하는 게 마을 아저씨들이 모여서 점 10원 뭐 이런 거 네. 단속하고 막 단속반 돌아다니고 막 그랬어요. 그렇죠. 그때 이제 또 농한기. 윷놀이가 또 이제 약간 도박으로 좀 발전하기도 했었고. 그러니까요. 네. 저 우리 마을 아저씨 끌려가는 거 저도 봤어요. 선행범으로. 응. 아유. 이런 것도 못 봐줬던 시대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니 이게 농한기 때 뭐 하는 거냐 이게 지푸라기라도 이게 꼬아야지 이런 네. 느낌이었나 국가의 봐요. 간섭이 너무 과도했던. 그렇죠. 그죠? 네. 그걸 도박이라고 보기도 좀 힘든 거였는데. 그렇죠. 근데 서양에서는 보통 안식일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기독교하고 관계되어 있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안식일이란 개념도 있고요. 또 특히 안식일이 일단 성경에 기반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고 마지막에 참 보기 좋았더라 이러면서 휴식을 취하잖아요. 네. 그래서 유대교에서는 금요일 날 해질 무렵부터 토요일 해질 무렵까지 저는 이런 시간관념이 너무 좋더라고요. 몇 시부터 몇 시까지가 아니라 해질 무렵부터 해질 무렵까지. 그러면 왜냐하면 무렵이 되면 플라스마에서 한 2시간 먹고 그렇죠. 들어가거든요. 그냥 먹고 들어가는 그 것도 중요한 있죠. 거거든요.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그 일주일에 7번째가 되는 날에 예배를 보고 그런 의례를 치르면서 음식도 안 하고 돈도 안 쓰고 불도 켜지 않고 완전히 이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런데 저도 주변에 유대교인은 아니어도 기독교인이신데 딱 일요일에는 돈도 안 쓰시는 분을 본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같은 맥락이구나. 그러니까 그 날 하루를 지정해서 좀 신성하게 쓰고 싶다. 완전히 내려놓고 그냥 휴식을 취한다. 이런 개념으로 또 유대교에서 안식일이 지칭되고 있기도 합니다. 제 주변에 일요일에만 돈 안 쓰는 게 아니라
평소 돈 안 쓰는 사람도 얘기하는데 그런 분들 많이 계시죠. 네, 그런 건 이제 빈대라고 부르죠. 그죠? 예, 짠돌이. 그러니까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들이 우리 역사에서도 이제 적용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보통 정근대 이제 조선,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해 날에 맞추거나 달의 움직임에 맞춰서 어떻게 보면 생활 주기가 결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24절기나 아니면 이제 월로 결정이 되는데 요일제가 들어온 게 1896년부터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월화수목금 뭐 이런. 네. 그래서 그 1890 그러니까 5년까지 양력을 쓰다가 96년부터 음력을 쓰다가 96년부터 양력을 쓰니까 네. 그러다가 그 양력에 대한 요일제를 4월 달에 법령으로 관보에 게시를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 달 5월 달부터 사람들한테 퍼져나가면서 사람들한테 굉장히 생소한 칠요일제 한국에 처음 등장한 게 1796년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사람들이 깜짝 놀랐죠. 이게 뭐야? 이게 왜 7개 단위로 쪼개지지? 이거는 해도 아니고 달도 아닌데. 그렇겠다. 라고 하면서. 특히 농사 지을 때는 일요일은 개념이 의미가 그렇죠. 없는 거죠. 무의미하죠. 네, 더더군다나 거기에 보면은 그때 표기가 뭐가 되냐면은 일요일은 전휴, 그다음에 토요일은 반휴. 이렇게 적혀 있으니까 이건 또 뭐지? 라고 하면서 일단은 뭔지 모르지만 그때부터 시행이 됐지만 이제 도시의 관료들을 중심으로 또 지식인들을 그렇죠. 중심으로 칠요일제가 퍼져나갔다. 요일이 처음 도입할 때는 그랬을 수도 있겠다. 진짜. 그러니까요. 네. 뭐야 이게 이래서. 그렇습니다. 네. 아니 토요일이 반휴였던 것도 사실 아주 가까운 과거 이야기잖아요, 사실. 네. 맞아요. 저는 초등학교 때도 다녔지. 토요일 날 갔거든요, 학교를. 네, 물론 이 40, 반만 있다가 나오긴 했지만. 초등학교 때 직장 다닐 때도 토요일에 갔는데. 저도요. 저희 처음에 입사했을 때 토요일도 근무를 했었고. 그렇죠. 반공일이었습니다. 심지어 초등학교도 아니었어. 국민학교. 네. 네. 좀 되시는구나. 네, 연식이죠. 그렇군요. 우리가 지금 휴가 이야기로 좀 넘어가서 휴가는 네. 우리나라는 여름 휴가잖아요. 네. 옛날에 바캉스라고 하는 그 여름 네. 휴가를 바캉스로도 많이 불렀거든요. 네, 이게 맞습니다. 기원이 어떻게 되는 걸까요? 그 요즘은 이제 바캉스란 말 자체는 잘 안 쓰고 이제 변형된 말을 더 많이 쓰죠. 호텔에서 하는 호캉스, 호캉스. 혼자 즐기는 혼캉스, 뭐 집에서 즐기는 집캉스, 뭐 이렇게 이제 많이 부르는데 예전에는 바캉스라는 말도 많이 썼었습니다. 많이 썼어요. 이 어원이 뭔지 찾아봤더니 이제 프랑스어더라고요. 그 라틴어인데 바카티오라는 말에서 유래가 됐다고 합니다. 이 말의 뜻이 무엇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 비우다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대요. 원래 단어 뜻이. 그러니까 무엇인가로부터 이제 해방되어 쉼을 찾는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캉스는 단순히 이제 더위를 피한다라는 이제 피서 개념을 넘어서서 여가와 휴식의 개념까지 함께 담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 왜 이 바캉스라는 말이 들어왔는지까지 찾아보니까 1960년대 이제 프랑스에 간 우리나라 기자들 특파원분들이 8월만 되면 이제 유럽인들은 휴가 개념이 굉장히 철저하니까 파리 시내가 텅텅 비는 거예요. 그 장면을 이제 바캉스라고 설명을 하면서 그 말이 우리나라로 들어오게 됐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 여름 휴가가 일반화된 건 물론 그 서양에서 유입된 것도 있겠지만 애들 학교 네. 뭐 이런 방학 이런 거하고도 연결이 되는 부분이 있지 않았을까요? 사실 강제적으로 이 날짜를 택할 수밖에 없는 거죠. 본인이 정말 쉬고 싶을 때 몸이 지쳤을 때 간다기보다 방학 때 7말 8초. 옛날에는 그랬어요. 요즘은 뭐 자기 원할 때 가지만 옛날에는 그 회사에서 딱 휴가 일정을 정해버리죠. 그렇죠. 옛날에 그랬거든요. 그래서 몇 월 며칠부터 몇 월 며칠까지 회사 휴무. 네. 그러니까 이때 휴가가 아니면 그런 거 없어. 법원이 지금 그러죠. 7월 마지막 주와 8월 초에 각급 법원들이 그 두 주 중에 한 주를 이제 가는 개념으로 하고 있죠. 그러니까요. 요때 못 가면 아예 없는 거가 돼버리니까. 못 가는 거죠. 뭐. 그러니까 이게 아마 되게 컸던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네. 그러니까 여름철만 되면 그냥 뭐 어디를 가거나 그냥 인파. 바글바글. 그죠. 네. 그 해수욕장에 사람들이 그냥 모래알처럼 빼곡히 앉아서 막 이렇게 피서를 즐기는 모습 뉴스에 항상 등장했던 기억 납니다. 제 고향이 해수욕장이거든요. 맞아요. 네. 네, 그 제가 다니던 중학교도 바로 해수욕장 입구에 있는 중학교였는데 와. 저는 어릴 때 해수욕장에서 해수욕을 해본 적이 없어요. 못해요. 왜냐하면 농사 짓느라고. 그렇구나. 그래갖고 학교 끝나면 가서 저기 농약 뿌리고 온 데 가서 호스 잡고 막 이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해수욕장에 언제 가냐면 해수욕장 끝나면 해수욕철이 끝나면 학교에서 전교생이 동원돼요. 네. 해수욕장 모래사장 청소로. 쓰레기 주스러? 쓰레기 주스러. 그러니까 재수 좋으면 100원짜리 한 장 하나 동전 줍고 없으면 말고 그래서 해수욕장에서 그 근처에서 살았지만 해수욕을 즐긴 적이 거의 없다. 그런 거죠.
저는 어렸을 때 이제 어른들 쫓아다녔던 그 바캉스를 생각해 보면은 바캉스를 일처럼 하셨어요. 그것도 네, 약간 노동의 굉장히 연장선상에서. 막 새벽부터 출발해서 밤 10시, 11시 뭐 맞아요. 1박 2일이든 강행군. 네, 돌아오고 커피 현장에 구매. 가서도 거의 이제 모든 것들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줄 서는 것부터 시작해서 뭐 자리 잡는 거 모든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도심에서 제가 평소에 이제 뭐 학교 다녔을 때 느꼈던 것보다 훨씬 더 치열한 삶이 그 해수욕장이나 계곡에서 펼쳐져 가지고 또 그 현장에 있는 상인들하고 뭐 실랑이 한다거나 맞아요. 그래. 항상 뭐 가격 너무 거래한다거나 아. 이런 것들이어서 제 느낌에는 분명히 이제 그래서 저는 그냥 놀러 가는 개념이지만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비우는 개념이 아니라 뭔가 이걸로 또 채우려고 했었구나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건 지금도 이제 그 어린 자녀를 둔 부모님은 같은 심정 아닐까요? 좀 치열해요. 일단 예약부터 치열하고 놀이공원 같은데 유명한 데는 이제 가기도 어렵고요. 유명한 명소 이런 데도 저처럼 이런 거 잘 못하는 사람은 그냥 진짜 비수기 때나 가야 되겠다 이런 좀 약간 좌절감을 맛보고. 아니 왜 한국인들은 휴가 이야기를 할 때도 치열이란 단어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좀 여름에 가니까. 좀 아쉽네요. 예. 근데 옛날로 가면 옛날에도 휴가라는 게 있었어요? 일단 농민들에게는 따로 휴가라는 건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삼복더위가 되면은 농사를 짓지 못하니까 그리고 이제 김매기가 보통 6월에서 7월 초에 이제 끝이 나면은 네. 잠시 좀 짬이 생기기도 하거든요. 네. 이제 이때 이제 농민들은 이제 주로 쉬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면 지금과 같은 어떤 뭐 직장인의 개념을 가장 가까이 볼 수 있는 게 이제 관료들이었었는데 이제 관료들에게는 공식적으로 휴가가 있습니다. 그랬어요? 네, 그래서 순휴라 그래서 열흘에 한 번씩. 그래요? 그래서 한 달에 3일을 쉴 수가 있고요. 네. 조선시대? 네, 그건 이제 오. 순휴라 그래서 기본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에 더해서 1년에 3일이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음력 3월 3일, 그다음에 그 5월 5일, 9월 9일. 야, 연차도 있었네. 네, 근데 이게 왜 이때 쉬었냐면은 양의 기운이 겹치는 시기여서 이때는 활동을 좀 자제한다. 그러니까 33, 그다음에 55, 99인데 근데 여기 이제 77이 빠졌어요. 7월 7석이. 7월 7석이 빠졌는데 얘는 보니까 얘는 규정이 없습니다. 근데 얘 규정이 어디에 들어가 있냐면은 그 정월 초하루라든지 단오랑 단오 말고 뭐 한식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얘는 규정이 없는데 여러 연구자들이 볼 때 기본으로 쉬는 거다. 그러니까 요거는 명절에 포함되는 거기 때문에 명절은 기본으로 쉬고 그다음에 이제 순휴라고 하는 그 한 달에 3일 쉬는 것과 요거는 일반인들은 안 쉬는데 관료들은 3월 3일, 5월 5일, 9월 9일은 쉬어라. 이렇게 했던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고요. 그 휴가는 유급 휴가였겠죠? 요거는 유급 휴가일 뿐만 아니라 일종의 공휴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개인이 쓰는 거는 급가라고 하는데 급가? 예, 그러니까 우리가 휴가를 내는 거를 이제 휴가 신청을 해서 받는 거는 급가라고 하는데 이거는 또 별도로 있습니다. 요 기간은 또 깁니다. 개인 휴가가 있고, 네, 이건 아까 아예 전체 휴가가 있고 네, 이렇게 되는 거구나. 그렇습니다. 임금은 임금님은 원칙적으로 휴가 없습니다. 어디선가 임금이라고 하는 이게 되게 빡셌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 조선시대 이제 왕들의 평균 연령이 한 46세 정도 되거든요. 얼마 안 되네. 네, 그런데 이제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예전에는 뭐 여러 가지 뭐 다른 이유를 했지만 요즘의 연구를 보면은 결국 경무입니다. 그러니까 저번에 작가님 모시고 그 얘기했잖아요. 그 임금님이 아침 저녁으로 그 저기 대신 들어오고, 네, 조강주강 석강하고 경연, 뭐 맨날 상소문 읽어야 되고, 네. 뭐 어전 회의 주재해야 맞습니다. 되고, 중노동이었다고. 네, 임금님이 어떻게 보면 휴가라고 할 수 있는 걸 쓰는 거는 병가밖에 없어요. 제가 지금 그 여쭤보려는데 뭐 그 눈이 뭐였고 어디를 갔다 이런 건 그 다 병가 개념이었던 병가 개념이에요. 근데 이제 병가가 치료 자체가 오고 가는 시간이나 어떤 현장에서 정비하는 게 힘드니까 한 달, 두 달씩. 가는데 그래서 온양의 행궁이라든지 초정의 약수가 있는 그곳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가서 이거는 거의 병가 개념이고 꾀병 많이 부렸겠다. 쉬고 싶으면. 그렇지만 왕의 또 의무감이라는 게 있어요. 책임감. 근데 우리가 역사에 길이 남는 그 명나라의 만력제라고, 네. 이분은 격렬하게 아무도 안 했던 황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처럼 임금이 나 안 할래, 이거 그냥 놀 수도 있잖아요. 근데 조선의 시스템이 모두 이제 중앙 집권 형식으로 돌아가서 왕이 결제하지 않으면 일이 돌아가지 않도록 되어 있었으니까. 결제를 다 했어요? 명나라 황제는 결제를 한다고 하더라도 중간에 있었던 뭐 황관이라든지 그때 이제 명나라는 황관이 많았었고 이런 어떤 권력을 농단하는 세력이 있었는데 조선은 그런 시스템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결국 왕에게 집중될 수밖에 없고요.
그러니까 최소한 사인은 해야 됐다 이거죠. 그렇죠. 보고는 받아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나라는 돌아가야 되는 거고. 아, 눈치 보여서라도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네요. 그렇죠. 어쩔 수 없이라도. 네. 혹시 뭐 지각 출근을 했다든지 뭐 이런 건 혹시 없었나요? 아, 지각 출근 같은 경우는 사초에다 쓰여지니까 또. 그러니까 이제 그런 사례는 있습니다. 왕들이 이제 피서의 일정의 패턴이 있는데요. 이 왕들마다 좀 달라요. 그래서 예를 들어 태종 같은 경우는 날씨가 너무 덥다. 오늘은 내가 날씨가 너무 더워서 옷을 좀 가볍게 입겠다.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을 하냐면 옷을 가볍게 입었으니까 신하들의 면담이 불가합니다. 자연스럽게 쉬게 돼요. 아, 의관 정제가 제대로 안 됐으니. 네. 그러니까 근데 오늘같이 더운 날 내가 어떻게 그걸 옷을 다 입고 있느냐, 껴입을 수가 없다. 그것과 별개로 신하들이 이제 아까 많이 쉬니까 이게 조금 싫었던 왕이 영조나 이런 왕들은 자기가 옷을 어디 짜매고 들어가서 일을 합니다. 그럼 이제 들어오는 거죠. 문제 봉수 재미난 얘기가 시작이 되는데 네.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때로는 날카롭게, 때로는 삐딱하게, 그러나 매 순간 섬세하게 시선이 필요한 우리 사회 곳곳을 살펴봅니다. 김종배의 시선집중. 네, 토닥토닥 세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장윤미 변호사, MC 장원, 박광일 작가 세 분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휴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조선시대 휴가 이야기를 하다가 끝냈는데 좀 더 이어가야죠. 네, 왕의 휴가 이야기 너무 재밌는데 네. 잠깐 서글펐던 게 왕의 평균 수명으로 따져보면 이 스튜디오 안에 살아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나도 나도 들어보구나 약간 그 생각. 김종배 앵커는 예전에 돌아갔었어. 뭘 강조하고 싶은 건데? 평균 수명. 왕이 아니어서 다행인가 이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왕만큼 일을 안 한다 뭐 이런 정도 그럴 수도 볼 수 있겠네요.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근데 제가 어디선가 봤는데 네. 우리 세종대왕님은 출산휴가인가요? 뭔가도 뭐 주고 했었다면서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세종대왕 때 보면은 굉장히 대서특필한 기사 하나가 있는데 바로 뭐냐면 그 노비에게 이제 그 휴가를 주는데 노비에게. 예, 그것도 이제 그 관노죠. 그 왕이 휴가를 주는 거는 사노비한테는 줄 수는 없으니까 이제 관노에게 그 휴가를 주는데 그 전에는 그 출산 휴가가 여성에게만 일부 아주 짧게 돼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조선시대 출산 휴가에 개념이 갔다는 거 대단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 진짜 앞서갔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 휴가를 여성에게 출산한 사람에게 이제 전후 100일을 줬습니다. 출산 전후에. 전후 100일. 네. 지금보다 많이 주네. 그러니까 지금이랑 거의 뭐 그런 것 그렇죠. 같은데.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서 세종이 한 번의 명을 더 내립니다. 바로 뭐냐면 그 출산 휴가를 얻은 남편이 되는 노에게, 그러니까 비가 여자 종이고 노가 남자 종이니까 이 노에게 30일을 준다. 남편한테.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 취지까지 얘기를 해서 출산을 하면은 주변에서 많이 챙겨줘야 되는데 남편 외에 누가 챙겨줄 수 있느냐? 그럼 남편이 챙겨줘야지 자연스럽게. 역시 유급이었고. 그렇죠. 그러니까 휴가를 준다라는 개념은 일단 이제 어떻게 보면 여러 신공을 면해주는. 그러니까 관노들은 자신의 몸값을 세금처럼 바치거든요. 이제 그게 이제 면제가 되는 거니까 일종의 유급휴가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되게 선진적이었다. 진짜. 그러니까 되게 선진적이네요. 노동 선진 국가였네요, 조선이. 네,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뭐 그냥 뭐 좀 이렇게 비판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은 뭐 노동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지 않았냐 그러는데 그것조차도 없었던 경우가 종종 있었으니까 그걸 또 국가에서 왕이 직접 챙겼다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일단 높은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하나 더 아까 잠깐 그 스치듯 나왔던 독서 휴가는 뭐예요? 독서 휴가는 이제 이게 사가 독서제인데요. 이게 사가 독서제라는 게 뭐냐면 사는 내릴 사자입니다. 그러니까 사가 독서제의 원래 시작은 뭐냐면 너 집에 가서 책이나 읽어. 그러니까 아까 얘기하셨던 그 부분이 조선시대 관리들한테 주는 휴가인 거예요. 예, 그런데 이걸 이제 처음 실시했던 게 세종 때였거든요. 세종이 이제 처음에 사가 독서제를 집에서 하도록 했어요. 근데 이게 병폐가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이제 관료들은 열심히 책을 읽죠. 근데 뭐 친척들도 오고 요즘에 출근 안 하신다면서. 그다음에 친지들도 와서 요즘에 뭐 출근 안 한다는데 친구 뭐 이러면서 오니까 이게 독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세종대왕이 이렇게 주변을 검색해 보니까 진관사가 이제 도성에서 가깝기도 하니까 은평구에. 저기 진관내동 거기 은평구의 진관사. 그래서 거기를 지정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모여서 책을 읽어라. 이야. 그럼 휴가 맞아?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모여서 파르타식 책을 학원 읽어라. 느낌도 좀 이렇게 했었던 거죠. 그러면 그 읽었는지 아닌 것 같아요. 독후감 내라고 했습니까? 독후감 당연히 내죠. 어머. 한 달에 3편. 한 달에 3편? 와. 그래서 이제 이게 휴가냐 아니냐를 놓고 아직까지 논쟁이 있는데 제가 보기엔 휴가 같지는 않습니다. M장이라면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저요? 그냥 일하는 게 나을 거예요. 한 번 가는 게 낫지. 책 읽고 독후감 써야 되면 근데 또 이게 그러니까 가장 신뢰하고 가장 똑똑한 신하들에게 젊은 신하들에게만 부여되는 특징이었어요. 그럼 되게 영예로운 거구나. 그래서 사가 독서를 통과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서 또 왕한테 얼마나 신임을 받느냐 이런 부분이 이제 연결이 됐다고 볼 수 있고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 독서할 수 있는 공간을 옮깁니다. 처음엔 용산 쪽으로 옮겼다가 마지막에 이제 결정된 게 어디냐면은 지금 동호대교 쪽이에요. 네. 그래서 거기 가면은 독서당로라고 길이 있습니다. 알아요. 독서당로. 그 독서당로가 이 사가 독서를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독서당에서 비롯됐고요. 당시 이 일대를 가리켜서 동호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동호대교가 거기에서 비롯된 거고요. 그래서 동호 독서당. 야, 역시 그러니까 조선시대에 독서실이 있었다는 얘기야. 그러네요. 독서라는 게 있었던 거. 네. 그죠. 그래서 이건 왕실에서 때마다 먹을 것도 주고요. 네. 그다음에 때마다 기념품 뭐 이렇게 선물 같은 것도 줘서 그래서 보통 이런 정도의 혜택을 받는 데가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사가 독서로 딱 가는 순간 이제 진짜로 어떻게 보면 어깨에 힘 주고 엘리트 코스네. 들어갔던 그런 사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야, 너무 신기한데 찾아봤더니 영국에도 비슷한 제도가 있었대요. 영국에? 네, 빅토리아 여왕 시대 때 이 휴가의 이름이 셰익스피어 휴가라는 제도가 있었대요. 그래서 관리들한테 3년에 한 번씩 유급 휴가를 주는데 대신 너네 돈 받고 쉬는 대신에 책을 읽어라. 그래서 독후감을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는 제도가 있었다고 하니까 이게 책을 읽는 게 얼마나 또 행정에도 도움이 된다라는 인식이 있었는지 이런 생각이 또 드네요. 야, 역시 그 좋은 제도. 그러네요. 저 대학교 1학년 때 필수가 국어 시간이 있었는데 필수에. 나오신 대학이 또 그걸로 유명한 대학이 있죠. 독후감을 매주 썼어요. 매주. 그래서 대학교인데도 별명이 고등학교였잖아요. 맞아요. S 고등학교였어요, 별명이. 갑자기 어느 학교인지 알게 됐습니다. 네, 제가 그 바로 앞에 살았거든요. 이제 본 적이 거기입니다. 별로 안 좋은 독후감은 별로 안 좋은 기억이 있어요. 그런 거 있었군요. 저희 친구들 사이에서는 그 대학교인데도 그 등교할 때 보면 거기 학주 서 있다고. 그건 없었어. 그 복장 규정 같은 거 본다고. 그 정도로 굉장히 공부를 열심히 시켰던 대학교. 근데 아까 작가님 말씀에 공휴일 개념도 있었던 거네요, 그러면? 네, 공휴일 개념이 그래서 관료들의 제한되긴 하지만 있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명절 휴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명절은 아예 규정이 없다는 얘기는 그때 안 쉬었다는 게 아니라 이건 너무나 당연하게 쉬는 날이다. 쉽게 하면 관청도 전부 다 문을 닫아버리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출근하라는 얘기가 없으니까 출근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약간 지금은 쉬라는 명령이 있어야지만 쉬지만 그때는 출근하라는 명령이 있어야지만 출근을 하는 걸로 문서 파악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하고 반대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얼마만큼 이제 휴가를 쓰느냐가 관건이지만 그때 관료들에게 관건은 얼마만큼 출근 일수를 채울 거냐예요. 그 외에는 약간 여유롭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일정을 진행하는 거로 볼 수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짐작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예를 들어서 이제 관리들을 묘시에 출근해라. 그러면 자축인묘하니까 보통 7시에서 9시 정도가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때 묘시에 출근을 하면은 2시간입니다. 지금 시간으로. 2시간에 어디에 와도 상관없어요. 너무 신기하다. 그러니까 퇴근도 예를 들어서 뭐 저녁 7시부터 9시 사이에 퇴근해라. 그러면은 그 2시간 중에 자기가 아무렇게나 선택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시간 개념 자체가 현대의 지금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공장이 돌아가는 체계와는 완전히 다르죠. 괜찮은 직장에서는 자율 출퇴근제 그거잖아요. 비슷한데요, 진짜? 그렇지만 그 2시간 안에는 와야 되는. 그렇죠. 네. 이야, 되게 선진적인 게 되게 많은데. 근데 국가의 대사가 있어서 임시 공휴일 같은 그런 개념도 있었나요? 당연히 이제 국가의 예를 들어서 임금님의 국장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뭐 임금님 혼례를 가례라 그러는데 가례가 있거나 이럴 때는 이제 축하든 아니면 뭐 어떤 뭔가 좀 슬퍼하는 일로 이제 휴가를 이제 국가 전체가 내려지는 경우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대사면령과 함께 휴가가 내려지는데 휴가의 개념이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알아서 다시는 처지니까 따로 공휴일을 지정하지는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이때 알아서 이제 좀 쉬고 특별히 일할 거 있으면 더 안 하고 뭐 이런 정도라고 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그럼 다시 좀 서양으로 넘어가서 아까 안식일 얘기를 했잖아요. 그게 이제 성경에서 비롯됐다고 했고 그럼 하루잖아. 하루죠. 하루.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주 5일제가 됐단 말이에요. 네. 그렇죠. 주 5일제는 어떻게 시작이 된 걸까요? 주 5일제는 일단 이 토요일 휴무는 근로기준법 50조에 보면요. 근데 이제 탄력적으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공휴일의 범주에는 토요일이 포함되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 노동 휴식에 갖는 일상적인 리듬이 공휴일 규정을 반드시 따르는 건 아니다 보니까 이제 토요일도 같이 이제 쉬는 개념으로 포섭이 된 부분인 건데 제가 처음에 입사했을 때만 해도 당연히 토요일은 근무를 하는 거였었고요. 그래서 월, 화, 수, 목, 금, 토까지 근무를 하고 그 당시에 엄청난 사회적 논의가 있었던 게 기억이 나고 아니 근무를 이렇게 안 하면 노동 시간이 저감되면서 나라 경쟁력, 국가 산업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거냐라는 대단히 많은 이제 반격이 있었지만 이게 이제 일상이 됐고 지금은 주 4일제를 이제 논의하는 단계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일부 지자체에서는 실험을 하고 있기도 하고 그래서 정말 노동 시간이란 걸 노동자한테 부여할 때 이게 쉬게 하고 또 그 임금도 상승시켜주고 하면 이게 노동 생산성과도 상당히 직결된다는 연구들이 많이 나와 있어서 이젠 진짜 사회적으로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외국의 경우에는 주 5일제가 시행이 됐던 계기 중에 하나가 헨리포드라고 포드 자동차. 네. 이 인물이 최초로 시행했다는 얘기가 있던데 맞아요? 맞습니다. 왜냐하면 헨리 포드가요. 우리가 이제 포디즘 이래서 상당히 반인권적인 이제 노동 체계를 산업 현장에 도입했다 이런 걸로 유명하지만 이면을 한 번만 더 들어가면 오히려 생산성을 위해서 노동자들한테 이 40시간 근무 일주일 단위로 했을 때 그게 적당하다고 해서 주 5일제 근무제를 발표를 했던 아주 어떻게 보면 선진적인 그런 이 자본가였던 거예요. 기업인이었던 셈인데. 근데 동기가 네. 그렇게 쉬게 해야 자동차를 몰고 맞습니다. 다닐 수 있다. 예. 네. 그래서 이 제가 지금 읽고 있는 책 왜 좋은 일자리는 늘 부족한가라는 책에 보면 이 이제 사례 같은 게 나오는데 이를테면 큰 틀에서 봤을 때 노동자가 소비자다. 그런데 쉬지 않게 하고 계속 공장에만 묶어두게 하면 차는 누가 사냐 이런 인식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갑자기 딱 해서 임금을 2배로 올려줍니다. 같은 맥락이었어요. 아니 노동자가 소비자인데 돈도 안 주고 임금도 계속 깎기만 하면 우리가 만드는 차는 누가 사냐. 그래서 큰 틀에서 보면서 이게 결과적으로는 자본에 도움이 된다라는 인식을 가졌던 또 어떻게 보면 상당히 이제 포디즘의 주창자와는 다른 면모가 있었던 상황. 그러니까 비슷한 동기가 이제 미슐랭이라고 그런 것도 그래서 나온 거잖아요. 네. 아, 음식. 그게 이제 그 미쉐린 타이언. 네. 거기서 이제 그 음식점 맛있는 음식점을 해야 그러니까 차를 몰고 나가서 그 음식점 갈 수 있게 하고 그러면 타이어 소비가 늘어난다. 네. 이 차원에서 미슐랭이 탄생했다는 얘기가 있는데 맞습니까? 저는 잘 모르겠어요. 네, 미쉐린 타이어 끼고 타이어 소모하면서 멀리 가서 맛있는 거 먹어라. 그래서 이제 미쉐린에서 만들어서 이제 안내 책자에 그 식당 소개가 되던 게 이제 미슐랭의 유래죠. 그렇죠. 약간 그 비슷한 건 본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별셋 있는 집은 멀리서라도 찾아올 만한 가치가 있는 식당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다면은 아마 그것과 관련이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그렇죠. 사실은 이제 그 뭐 이제 교회 이런데 음식점이라는 게 자동차 문화가 그러니까 마이카 문화가 되면서의 비로소 성립이 될 수 있는 뭐 옛날에는 그 가고 싶어도 못 가는 거니까. 그래서 내비게이션 하면은 그런 게 하위로 이 맛집 랭킹이 그 지역을 찍으면 자동적으로 같이 검색할 수 있는 게 다 연결돼 있다는 생각이 또 드네요. 네. 결국은 우리가 뭐 휴식, 휴가 이런 얘기, 뭐 휴일 이런 얘기를 좀 많이 했는데 결국은 쉰다. 네. 쉬지 않으면 사람은 기계가 아니니까. 그렇죠. 아까 이제 그 말 좋은 말씀이었는데 결국 휴식이라는 개념은 노동이라는 개념과 같이 그러니까 붙어 있는 세트 개념이라고 봐야 된다면. 그렇죠. 그 결국은 노동력을 어떻게 재생산해낼 수 있느냐. 그 하나의 방편으로 휴식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는 걸까요? 그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왕 같은 경우도 공식적으로 이제 휴일은 없었지만 그다음에 휴가는 없었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병가의 문제라든지 왕 스스로 이제 자신의 어떻게 보면 근무를 좀 조절하는 방식을 쓰기도 했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그 중에서 굉장히 이기적으로 이제 휴일을 선택했던 왕도 있습니다. 누군데요? 짐작하실 수 있는 것처럼 연산군입니다. 그냥 1년 365일 휴식 아니었어요? 그렇진 않았습니다. 그래도 한 4, 5년 그 재위할 때까지는 좀 열심히 했는데 했어요? 한 4년, 5년부터 이제 기사가 하나씩 둘씩 이렇게 그 실록 기사 보면 재밌는 것들이 올라오는데 내가 어젯밤에 더워서 잠을 못 잤다. 그래서 갑자기 누가 생각이 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지금 이제 몸이 지금 상태가 안 좋은데 혹시 내가 오늘 일을 해서 내 몸이 더 안 좋아지면은 이거 니네들이 책임질 거냐라고 관료들한테 협박을 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관료들이 볼 때 그럼 오늘 이제 그 경연을 해야 되는데 이 경연을 더 이상 하자는 얘기를
못하게 하는 거고 더 나아가서 상황에 따라서는 이 정치 업무도 중단이 되는 거죠. 이제 이런 상황들을 스스로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는 굉장히 드문데 이제 연산군은 이랬고 이와 반대 케이스가 인종이라는 인물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러니까 예성 연중 임명선에서 중종의 아들이지만 굉장히 8개월 만에 단명을 했던 임금인데 이 굉장히 그 어진 임금, 효성스러운 임금으로 알려져 있고 그 죽음의 직접적인 원인은 이제 아버지의 죽음에 대해서 그러니까 상 중에 너무 슬피 울어서다라는 게 이제 공식적인 견해인데요. 네. 사인이 그거예요?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제 실록 기사에 뭐가 나와 있냐면 더위 중에 너무 애쓰다가 몸을 상해서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기간에 아마 더운 여름 기간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그때 쉬지 않고 계속 이제 상을 아침 저녁으로 이제 가서 슬피 고굴하고 애달파니까 이게 몸이 상해진 거죠. 그래서 결국은 쉬어야 될 때 쉬지 못하게 돼서 그래서 조선의 왕들 중에서 좀 몇 가지 규칙 중에 있는 게 뭐가 있냐면은 원래 이제 그 3년상을 치러야 되지만 조선 전기까지만 해도 2일 여걸제라고 해서 한 달을 1일로 쳤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3년을 너무 슬퍼하면 몸 상한다. 그래서 몸 상해서 일찍 죽은 왕들이 여럿 있습니다. 문종도 그랬을 가능성이 있고요. 그다음에 인종이 그렇기 때문에 슬퍼하는 것, 일하는 것도 좋지만 제대로 쉬지 않을 때 오히려 그 다음에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것들을 그러니까 휴식이 필요하다는 걸 보여주는 사례라고. 곡을 하는 게 얼마나 힘든데요. 그게 몸이 다 진짜 체력 소모가 많으니까. 아니 그 장례도 굉장히 힘이 많이 들어가는 체력과 정신적 에너지가 많이 소모되는 작업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도 보면 시대가 흐를수록 굉장히 간소화되고 그 안에서도 쉼을 찾는 문화가 정착되고 있는 것 같아요. 요즘은 장례식장 12시 넘어서 가면 문 닫아 있어요. 예전에는 밤새. 맞아요. 그렇구나. 밤새 있어. 뭐 상주 좀 이렇게 좀 덜 외롭게 해줘야 된다. 이런 표현도 있었는데 그러니까 조선시대 그 선비들이 썼던 휴가 중에서 가장 많이 쓰는 게 바로 이 그 장례, 그렇죠. 제사와 관련된 겁니다. 네, 그래서 이 장례 제사가 이제 가장 많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휴가 규정에 예를 들어 친척 어른이 돌아가셨을 때 뭐 30일 그다음에 뭐 15일 이렇게 쉰다고 돼 있는데 부모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 그거는 기본적으로 3년이라는 걸 누구나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규정들을 볼 때 이 규정이 없다고 안 쉰 게 아니라 당연하게 쉬는 것들은 규정에 포함시키지 않았구나를 오히려 여기서 또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1년 365일 중에서 딱 잘라갖고 몇 월 며칠부터 며칠까지는 휴가. 이것도 사실 중요하지만 하루하루에서 어떻게 이 노동의 시간과 휴식의 시간을 적절히 분배를 하느냐. 우리가 이제 그 몇 년 전에 정치권에 유명한 저녁이 있는 삶이라고. 너무 좋은 슬로건이었어요. 결국은 이 저녁이라고 하는 단어가 뜻하는 게 뭡니까? 휴식. 그다음에 같이 가족과 같이 하는 것.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참 부족한 사회 아닌가 싶은 생각이 좀 들어요. 우리 사회 같은 경우. 그러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최근에 어쨌든 휴식의 이제 개념도 이제 조금 더 좀 적극적으로 좀 어떻게 보면은 변화를 시켜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결국 쉬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가족 간에 또는 뭐 아는 사람들끼리 어떤 막 만나는 시간들을 어떻게 좀 제한하고 제공하는 것 이런 것들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휴식이라는 게 꼭 어떤 육체적으로 원기를 회복하는 의미보다는 사실 정신적인 의미도 되게 큰 거거든요. 그러니까 스트레스는 여기서부터 일단 내려놓고 그러니까 휴식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중지 내지 단절이잖아요. 그렇죠. 노동의 중지 단절. 그래서 뭐 리프레시를 할 수 있고 뭐 정서적으로도 다시 뭔가 좀 환풍을 시키고 이게 그러니까 사람이 일을 하는데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이제 보여주는 것인데 제가 코로나 때 신종 코로나 나오면 다 걸려봤거든요. 3번 걸렸거든요. 그래서 이제 친구에서 친구들이 별명으로 이제 얼리 코로나라고 저한테 얼리 어댑터는 많이 보셨을 텐데 저는 얼리 코로나 또로나 뭐 이런 별명이 있었거든요. 신제품 나오면 꼭 한 번씩 찍먹해봐야 돼. 근데 이제 걸리면 처음에는 이제 정보가 없으니까 너무 불안했는데 한 번 걸리면 1주일, 2주일 쉬잖아요. 허우대는 멀쩡해가지고 왜 그래? 그러니까 그때 좀 제가 면역력이 많이 약해져 있었나 봐요. 그때 너무 과로해. 그러니까 새 것에 대한 궁금증이나 호기심이 컸는지 새 거 나오면 꼭 최초에 걸려봐요. 근데 그래서 처음엔 좀 많이 불안하고 그랬는데 익숙해지니까 그 시간이 너무 소중한 거예요. 그러니까 평생 쉬지 않았다가 코로나 걸려서 쉰 유명한 위인도 있습니다. 누구지? 김구 선생이요.
코로나를 네, 그러니까 1918년에 있었던 게 이제 우리가 스페인 독감이라고 알려져 있는 무호 독감이 코로나랑 똑같은 건데요. 18년부터 19년 전 세계를 강탈해서 5천만에서 1억 정도가 사망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 이제 김구 선생은 상해 가서 독립운동을 하던 참이었는데 그때 백범일제 뭐라고 썼냐면 내가 딱 2번 평생 병원 신세를 졌는데 그 중에 한 번이 이 독감에 걸려서 이 스페인 독감이랑 서바나 독감에 걸려가지고 고생을 해서 병원 신세를 졌다는. 그러니까 제 생각엔 그때 쉰 것 같아요. 김구 선생님도 얼마나 기골이 장대하신데 그러니까요. 걸리시 다 상관없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상관없어. 휴식이라고 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게 우리가 휴식을 취할 때 보통 이제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여행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면 여행이라고 하는 게 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를 보면은 일상에서의 단절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새로운 환경 그것이 결국은 새로운 자극을 준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정서적으로 리프레시를 하는데 그게 되게 좋은 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똑같이 쉬더라도 일상적 자극이 똑같이 이루어지는 공간에서 쉬는 거냐 맞아요. 아니냐에 따라서 이게 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호캉스를 많이 가는 것 같아요. 호텔에 가면 일단 일상이 다 제거된 느낌이잖아요. 세탁기 없고. 저는 지금도 근데 솔직히 이해가 안 되는데요. 호캉스 뭐해요 가서 할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집이랑 다르고 생활이 다 이게 사라진 공간에 있다는 것만으로 사람들이 굉장히 저를 되게 한심하다는 눈빛으로 저를 쳐다보고 있는. 아니 할 게 많아서 가는 게 호캉스예요. 이 좁은 공간에서 할게 뭐 있는데. 수영장도 있죠. 운동할 수 있는 헬스장이 있죠. 맛있는 음식 파는 레스토랑도 있죠. 객실에 들어가면 편안한 침구류도 있죠. 청소 다 해주죠. 에어컨도 맘대로 틀 수도 에어컨도 있고. 빵빵하죠. 가끔 그래서 여행 갈 때 저 그 얘기하거든요. 여러분들 좋으시죠? 그랬더니 네 그랬더니 여러분들이 음식 안 만들어도 되고 설거지 안 해도 되고 청소 안 해도 되고. 그럼 M장은 호텔 수영장 가서 뭐 하셨는데? 저도 호텔 수영장을 많이 가본 일이 없습니다. 그냥 머릿속으로 알고 계시는구나. 네. 그냥 풍월이구만, 풍월. 그냥 가서 거기 주변에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여유로움을 느낄 수 있잖아요. 제가 이제 호텔 가면 꼭 하는 게 조식을 먹거든요. 아침에 잠이 와도 꼭 일어나서 먹으려고 하는 이유가 내가 실제 삶은 그렇지 않지만 되게 여유로운 것 같은 착각을 불러일으키는 그 느낌이 좋아요. 저는 호텔비에 사실은 조식 비용이 다 포함이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 돈으로 나가서 더 맛있는 거 먹는다. 이거 좀 아닌데. 죄송한데 조용히 해주세요. 촌티난데 이거죠 지금. 아무튼 휴식이라고 하는 게 뭔가 리프레시하고 이런 거 생각하니까 갑자기 독서 휴가가 이게 정말 휴가였을까라는 생각이 더 드네. 그렇지 않나요? 노동이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고문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더 드는데 이게 휴가였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 독서 휴가에 대해서 반발했던 분도 계십니다.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사가 독서제가 나중에 이제 초계문신제라는 정조 때 체계로 바뀌어서 규장과 간호로 들어오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거 시스템 너무 타이트하다라고 반발했던 인물이 정약용 선생입니다. 그런데 그분은 놀러 가서 친구들하고 오늘은 술 한번 질펀하게 먹자. 이분이 사실은 술을 많이 못 드셔요. 그래서 몇 잔 드시고 아마 금방 취하셨을 것 같은데 그래서 친구들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기까지 왔으니까 시 한 수 지어야 되는 거 아니냐. 친구들이 이렇게 제안을 했나 봐요. 오늘은 놀자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나중에 그 시문에 그때 이제 월파정이라는 데로 갔는데 거기에 월파정 관련된 시가 4수나. 역시 정약용을 천재라고 하잖아요. 천재니까 그런 거고. 그죠? 이게 또 못 쉬는 분은 못 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은 정조임금에 대해서 왜 이렇게 독서제를 타이트하게 운영하냐고 비판했지만 자기 자신은 계속 공부를 했던 사람이어서 쉬면서도 이게 난 쉬는 거야라고 하시지 않았을까. 공부가 쉬는 거구나. 근데 저도 이제 이 프로 진행하면서 휴가를 몇 번 못 갖고 이제 작년에 갔을 때 보니까 그리고 휴가 가시면 자꾸 큰일 터져요. 징크스. 네, 맞아요. 제가 이 그 방송 진행하다 처음으로 휴가 돼서 간 게 그리고 나서 첫날인가 둘째 날 이제 이태원 참사 발생하고 휴가 중단하고 올라오고 막 이런 것도 있었거든요. 근데 아무튼 그런 것도 있는데 결국은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서 보면 의미가 하나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 일에 파묻혀서 막 할 때는 못 보던 것이 끊고 휴가를 가면 또 새롭게 보이는 것들도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다시 되돌아본다라고 하는 의미도 좀 휴식에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쉴 땐 쉬자, 그죠? 이게 가장 현명한 방법인 것 같다. 그래서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도 휴가철 알뜰하게 잘 보내시기 바란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이야기는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마무리하고요. 내일 아침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